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엔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어, 오늘 휴가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정도로 막 몸이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잠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우자 간의 체외 수정 시술에서 이제 고유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을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쭉 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에 따라 또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조생식술의 윤리적인 논란 중에서 3번째로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 및 체외 수정 시술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배우자 중에서 어느 한쪽에게 생식세포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식세포를 사용하여 만든 아기는 생물학적으로 해당 부부의 자녀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법적으로는 친권이라든지 상속권이 제일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의 생식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예컨대 아기를 원하는 독신 여성이 이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 아기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부부 및 가족관계에 기초한 사회구조를 근본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 정자은행에서 유러피안 정자를 받아서 젠을 낳았죠. 2020년에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또 유명한 또 방송인 한 분이 남편 없이 결혼하지 않고 정자 기증 받아서 아기를 낳으셨던 분이 있어요. 방송인 허수경 씨 여러분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허수경 씨 모르는구나. 아기 그렇게 낳고 이제 방송 활동은 접어서 허수경 씨가 이제 방송인이었는데 2007년도에 정자 기증 받아서 제주도에서 사시는 걸로 해서 제주살이 뭐 이렇게 방송에도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이 2007년하고 생년월일이 얼마 차이 안 나나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몇 년생이에요? 2003년생이요? 그렇구나. 2003년생 유치원생이었네요. 2007년 당연히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 왜 알 거라고 생각해서 사유리 씨 말고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유리 씨 2020년인데 그보다 한 14년 전에 방송인 허수경 씨가 정자 기증 받아서 아기 낳고 방송일 접고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신다라는 게 방송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한참 지났죠. 그리고서 이제 사유리 씨가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원래 기존 사회는 정자 난자 아빠 정자 엄마 난자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나온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왜 웃고 대답 안 하죠? 여러분이 다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네.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고 정자은행에서 이런 사회로도 우리 기존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 가정 개념에 대해서 뒤흔드는 이런 사고가 이제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존 사회를 뒤흔드는 이런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윤리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정자기증 받고 하면은 많은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어, 만약에 여러분이 정자기증 받아서 아기를 출산했다는데, 막 추적추적해요.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커서 아빠를 찾고 싶어서 찾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빠가 뭐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아,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큰 아이가 아빠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 그 키우는 그 힘듦을 다 생략하고 아이가 생겨서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 정자기증도 예전에는 뭐 아무나 하지 못했던 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비비의자 간의 이제 인공 수정 시술이라든지 체외 수정 시술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아주 겁이 나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대리모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리모는 이제 조선시대에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씨바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또 안 배웠나요? 고등학교 때? 역사 다 의무로 배워요? 배워요? 그럼 씨바지 제도 알겠네요. 양반이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 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서 아기를 낳고 키우게 했죠. 그래서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것 같이 대리모는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와 오로지 임신을 위한 자궁만을 제공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전자의 경우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유전적으로도 어머니가 되고 다만 임신 과정이 자연적 성인이 아니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기술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자연적 임신과 차이가 나는 점이죠. 그래서 난자와 자궁 모두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어머니가 돼서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현행법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상대 수정란이 생성을 위해서 사용된 난자가 임신을 의뢰한 부부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여성일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엄마가 3명이에요. 어, 임신을 의뢰한 법적인 엄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난자를 기증한 유전적인 엄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출산한 생물학적 모 이렇게 대리모 문제에서는 엄마가 3명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친권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뭐 친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입법자라고 하면 대리모 허용이 돼서 난자기증자도 따르고 자궁에 착상한 엄마도 따르고 아기 낳으려고 이제 대리모를 의뢰한 엄마 이 엄마가 이제 키우는 엄마죠. 음. 저도 이제 입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꼭 이런
생물학적인 뭐 낳아준 엄마라고 버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나 호주, 뭐 유럽 이렇게 이제 아기 버려져서 동방아동복지회나 이제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또 국내 입양이 또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뭐 자기 피, 혈연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로마 시대 같은 때는 입양 제도가 굉장히 지금 우리 사고방식하고 더 틀려요. 그래서 로마는 이제 되게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래서 얘가 원착 뛰어나니까 친생자라고 하더라도 얘보다 얘를 더 높게 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로마였지만은 로마 시대는 입양 제도에 대해서 더 우리보다 개방적이고 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죠. 뭐 못났어도 자기 피 뭐 이래서 뭐 기업을 물려주고 뭐 물려줬더니 이제 다 말아먹고 이런 사례들이 많죠. 웬만하면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물려주는 게 더 낫겠지만 내가 평생 일궈온 거니까 내 자식, 내 피, 멍청이들 내 아들한테 줘야지 이런 사상이에요. 그게 더 낫나? 그래서 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가지면은 나눠 갖는 측면에서 그게 더 나은 건가? 그런 생각하기도 하게 되네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못났더라도 내피워야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법자라면은 친권을 누구한테 판사다. 친권을 한 명 지정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리모를 의뢰한 이제 부부 아니면은 난자기증자 실제 이제 자궁의 착상에서 낳아준 엄마 셋 중에 한 명. 얘라 모르겠다. 그냥 돌림판 돌려요? 1, 2, 3.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누구한테 친권이 가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자기증자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케이스에서도 봤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 학부사에 그런 광고 많이 나오거든요. 조건 걸어놓고 뭐 5만 달러 이상. 미국에서 또 서부권 대학인가 여기서는 인도에서 해서 하는 게 이제 합법 이런 걸 불법을 면하기 위해서 인도 여행 자금 다 대주고 여행 경비 대고 비용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난자기증자가 친권을 갖긴 그렇고 주장한다면은 이제 실제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았지라고 해서 출생한 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네 임신을 의뢰한 실제 키운 엄마가 이제 법적인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또 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입양제도나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실제 키워준 사람이 친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저는 해보거든요. 아기 한 명을 여러분 안 키워봤죠? 애기 안 키워봤죠? 네, 저는 키워봤네요. 그래도 한 명 키워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 일이지만 다들 어느 부부든지 그 얘기를 해요. 좋은데 이게 되게 힘들다. 어, 기쁜데 우픈 현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 아기 뭐 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잠 못 자죠. 애가 2시간에 한 번씩 우유 먹고 하루에 또 똥은 몇 번씩 싸요. 그거 놔두면은 짓물 누고 더 막 안 좋게 되니까 계속 봐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땐가 아무 이유 없이 막 새벽에 우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게 막 새벽 2시, 3시에 막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처갓집에 있었을 때라 어떻게 해요. 새벽 2-3시여도 장모님 깨워야죠. 그래서 어머님이 안 계시면은 딱 울음이 멈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둘 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 역시 베테랑. 네 알고 보니깐 저희 아이는 그 분유 배앓이를 해 가지고 배앓이 하는 아이들은 인제 분유의 당 성분이 엄청 막 4분의 1, 5분의 1로 어 적게 돼 있는 분유가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 배앓이가 멈춰서 바로 사러 갔죠. 그런 것 같이 한 명 아기 키우는 게 굉장히 여러분도 그런 수고와 힘듦을 겪고 여기 어 강의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혼자서 잘나서 뭐 그럴 사람도 있어요. 네. "내가 공부 잘해서 뭐 시험 통과해서 여기 학교에 입학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5월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 집에 가시면 엄마 아빠한테 고맙고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드려 주세요. 네. 그럼 그 한마디가 되게 힘들었다가도 저희 아이도 "아빠 고마워. 사랑해." 딱 하고 뽀뽀 딱 해 주고 가면 '아 그래 힘든 게 싹 없어지지.' 싶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전까지 되게 힘들었다가 아빠 사랑해." 하고서 막 책상에 편지 놓고 그리고 막 무슨 자기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거 놓고 가거든요. 근데 인제 먹을 때 인제 리액션 되게 잘해야죠. "와 씨 맛있어." 뭐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맛있다고 할 때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에 리액션 크게 해 줘야 되는데 어 특히나 대리모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친권은 또 상속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막 주장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가 진짜 친권을 받을 수 있는 뭔지 뭐 요런 것도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엄마는 확실하죠. 엄마는 자기 배 아파서 자기가 딱 나서 우리 애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빠는 지금 남학생 몇 명 있지만 아빠는 저도 애기 딱 출산 날 때 '아 애기 바뀌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종종 발생해서 뭐 '어 나중에 커니까 얘는 나랑 틀린 것 같은데.' 의심하죠. 그러다 이제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아니네." 이래서 막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연한 하늘에 어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 친부는 불확실할 이 가능성이 있죠. 엄마보다 좀 높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제도를 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아빠다라는 걸 법적으로 효력을 해 주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알지만 아빠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빠다."라고 얘기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 사람 아빠다."라고 법적으로 "얘가 아빠다."라고 국가가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리모는 그래서 허용하면은 아주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로 인제 착상전 유전자 진단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착상전 유전자 진단은 원래 하는 이유가 1 차적인 이유는 염색체 이상이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든지 척수성 근위축증, 듀센시 근위 영양증 같은 유전으로 전달되는 질병을 사전에 검사해서 이들 질환이 없는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게 착상전 유전자 진단인데 어 착상전 유전자 진단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목적 이외에도 1차적으로는 저런 유전 질환이 있으면 이제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보다는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를 형성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아이, 뭐 키나 성별이라든지 성별은 기본이죠. 여러분 남학생은 뭐 딸 낳고 싶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잘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다른 남학생은 딸, 아들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구나. 생각 이제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아직 군대 안 갔다 왔나? 어, 저는 이제 왜 그러지? 남아선호사나 사상이 제 근간에도 있나?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첫째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난 힘이 나이도 있고 애 못 낳을 것 같아라고 와이프가 말해서 그래도 난 아들을 뭐 낳고 싶었는데라고 해서 그래서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딸이었으면 어떻게 했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았겠지라고 했는데 허걱 놀래더라고요. 첫째 아들 낳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아들 또 키워보니까 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처갓집 쪽에는 다 아들이에요. 처형네도 아들 둘, 저희도 아들이죠. 그리고 처남네도 아들인데 처남 둘째가 이제 딸 낳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딸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아기용품 코너 가면은 남자애들 거보다 여자애들 게 너무 예쁘죠. 뭐 이건 뭐 다 예뻐요, 다 예뻐. 남자애들 거는 안 그런데. 그래서 그렇구나. 아들보다 딸이 요즘에 저도 생활하는 거 보면 처갓집 쪽에 다 모여서 살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보면 노후에도 딸이 더 난 것 같다 싶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1차적인 이유는 이런 유전적 질병을 이제 차단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디자이너 베이비 생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까지 발생했냐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맞춤형 아기는 2000년 8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2000년 8월에 맞춤형 아기를 처음 탄생하게 했는데 아담이라는 남자아이는 이제 판코니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누나에게 조직을 일치하는 골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 부모가 계획적으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 누나한테 조직 골수 이식을 계속 제공하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영화화한 게 마이 시스터 스키퍼라는 영화가 2009년에 마이 시스터 스키퍼 그 영화상으로는 그 언니인가요? 그 미국의 소설이에요. 소설을 이제 영화한 건데 어, 그 언니인가한테 계속 뭐 아픈 질병 골수 이식을 해주려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다가 나중엔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뭐 그런 비극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담이라는 아이도 그 판코니 증후군을 앓고 있는 누나에게 조직을 일치하는 골수를 이식할 제공을 목적으로 디자이너 베이비를 형성해서 어머니가 12개의 수정된 배아 중에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임신을 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목적이 그 누나 골수 이식 해주려고 출생했던 거라 그냥 그거를 하려고 태어난 아이죠. 근데 그 아이 인권은 어디에 간 거죠? 어, 낳았는데 골수 이식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과 권리가 다 묵살되고 넌 그렇게 낳았으니까 빨리 줘 누나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저는 골수기증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수술이 되게 대단한 게
저도 이제 코에 이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어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코가 한쪽으로 휘었대요.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이렇게 휘어서 산소 공기 들어가는 길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술을 받을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다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 여학생들 제가 뭐 판례 사례들 형사 민사 소송 사례들 막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형사 사례도 어, 이 종아리 근육 이것도 성형외과나 뭐 이런 데서 제거 수술을 하더라고요. 와, 그거 전신 마취거든요. 근데 22살 여대생인 것 같은데 그거 하다가 이제 마취약 주사 더 주사가 돼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렇게 위험한 걸 종아리 그냥 운동할 걸 그랬어 이렇게 된 거죠. 죽을 줄 알았으면은 종아리 제거 수술 안 하고 두피 이식 수술을 하다가도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머리 좀 심으려다가 죽고 종아리살 좀 빼려다가 죽게 돼서 근데 와 성형 수술하는 그 여성분들 좀 많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막 수면 그런 질 때문에도 수술하려고 하고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의료사고 소송들을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무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수술 안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너 베이비가 이제 미국에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든 것 이외에도 뭐 그런 아이를 양산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윤리적 비난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실제로도 이렇게 누구 첫째 아이의 질병을 위해서 맞춤형 아기를 해서 그 질병에 골수를 이식하게끔 어, 아기를 낳게 하는 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보고 싶죠?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네요. 그건 패스할게요. 그러면 다른 신작 영화를 좀 생각해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보조생식술의 이제 법적인 문제, 뭐 요거 공부하려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민법 제 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이에요.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아빠는 이제 내가 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민법 제844조 제1항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 민법 844조 제1항에서 남편으로 내가 추정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증명서에 너가 아빠야 라고 지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없으면 여성은 자신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남자는 이제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추정이에요. 네, 어떤 경우에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줘서 아닌 경우에는 소송을 또 해야 되죠.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이 맞다라고 하면 친생 부자관계 깨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비배우자 간 인공 수정 시술이나 체외 수정 시술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최소한 어느 한쪽과는 자연적인 혈연 관계를 갖고 있지 않겠죠. 남성 쪽이든 여성 쪽이든 뭐 생식 기간 뭐 정자든 난자든 이상이 있어서 다른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았을 때 부모 중 최소한 어느 한쪽은 자연적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음,
그렇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적용을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일단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아빠가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추정을 해주고, 부부 관계인 경우에 아내가 혼인 중에서 임신한 자녀는 남자의 자녀로 추정을 해주고, 아니면은 너네가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유전자 검사했는데 일치하지 않네, 친생 부인, 딱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친생 관계는 자연적 혈연 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친생 부인의 소를 이렇게 인정을 해야죠. 아니라고 소를 제기하면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인공수정 시술이라든지 체외 수정 시술을 부부가 동의하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동의하지 않고 이제 몰래 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우자 동의 없이 비배우자 간 보조생식술에 의해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자녀는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지, 이거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예요. 친권이라든지 상속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아까 보신 민법 제844조 1항의 문헌과 책에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시술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서 인공수정시술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했더라도 우리 기본 법이 민법 844조 1항 혼인 중에서 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아빠를 친부로 추정을 해서 아빠의 자격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혼인 중에 있는 남편이 어, 친부로 추정을 해줘요. 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대리모의 법률 문제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리모의 법률 문제, 어, 대리모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우리나라 민법은 민법 제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대리모 계약은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대리모 계약이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어, 이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태어난 아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난자 제공과 임신, 출산을 모두 하는 전통적인 대리모라면 유전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자녀의 생모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대리모가 어머니로서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리모라 하더라도. 네.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출산 직접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친권 주장하면 친권 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모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네. 그러면은 그 엄마 친권 있으면 상속권도 가질 수 있죠. 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집 가서 대리모 해줄게 하고서 친권을 행사. 와, 와, 법적으로 상속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착상 전 유전자 진단과 산전 진단의 법적인 문제인데요. 착상 전 유전자 진단과 산전 진단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유전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목적인데, 태아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아이가 문제를 가진 채 태어난 경우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상전 진단하면서 낙태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초음파, 산부인과 초음파 기기가 발견돼서 너무 신기하고 좋기도 했지만, 그만큼 기형아 발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견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초음파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낙태율이 굉장히 치솟았던 적이 있어요. 네. 다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 인공임신 중절하려고 했으니까요. 네, 아이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으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었는데 의사의 잘못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런 이유로 부모가 이제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잘못된 출생으로 인해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인데, 유전 질환 쪽의 가족력 중에 이제 다운 증후군이 발병될 확률이 높아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했죠. 산전 진단을 했는데 이 정상이라고 했는데 아기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 의사에게 책임 있느냐, 법원은 없다고 봤어요. 네. 다운 증후군은 이제 우리 법에서 명시한 기형아 유형에 들어가지 않아서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임신 중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장애로 인해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해서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근데 저도 다운 증후군 증상을 잘 몰라서 의식이나 이런 건 다 정상인가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 기형아 그 보자보고법상에 뭐 24주 이내에 뭐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견되면 인공 임신 중절 사유였는데 다운 증후군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활하거나 이런 거 지능이 조금 낮을 뿐이지. 근데 우리 주변에도 지능 낮은 사람 좀 많잖아요. 아닌가? 그런 거 보면은 꼭 다운 증후군이라고 뭐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돼야 되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다운 증후군 다른 뭐 이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한테 뭐 해를 끼치거나 하는 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 초음파 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1주 차에서 14주 사이에 목덜미 투명대 검사를 통해서 다운증 후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3mm 미만이면 정상이고 11주에서 14주 사이에 3mm 이상이면 다운증 후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검사하는 거여서 되게 긴장하고 갔었는데, 어, 그래요. 법원은 그런데 이렇게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고 대리모 문제는 조금 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대리모는 우리나라는 그 계약 자체가 무효죠. 우선 현행법상 대리모 계약이 어, 무효고 영국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대리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독일, 호주 그리고 미국은 뭐 또 주마다 틀리니까 또 몇몇 주는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떡하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딱 12시 50분까지 수업해도 돼요? 우리 수업이 딱 12시 아니에요? 약속 있어요? 어, 지금 10분에 끝내기는 너무 그거해서 그럼 제가 한 40분, 3, 40분에는 끝내볼게요. 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좀 사례여서 그렇게 골치 아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재밌으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사례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작동을 좀 빨리빨리 해야 돼서 좀 앉아서 할게요. 하는군요.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이제 비영리법인이에요. 제가 다른 의료법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이거는 PPT 자료를 안 올려드려서 네. 의료기관법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거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은 누구든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돼요. 뭐 몇 가지 응급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 환자가 특별히 요청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돼요. 의료인은.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권자는 이제 의료법상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죠. 이 중에서 간호사 직영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간호법에서는 이제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할 수 있게끔 가정센터 이런 데를 개원하고 싶어 하는 게 수건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의료법인이에요. 전체 병원들 한 30% 정도는 의료법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병원들은 다 비영리 법인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틀리죠. 미국은 영리법인이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을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 처치 비용이나 수술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가가 세죠. 그래서 맹장 수술만 받아도 한 2, 3천만 원 이상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고 무조건 의료기관에 가면은 큰 목돈들이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준정부 기관이나 지방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같은 데 있거든요. 이런 지방의료원들 많이 봤죠.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의정부의료원, 수원의료원 이런 데 다 지방의료원이에요. 아, 의료기관
개설권자의 제한은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서 의료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 2004도 387호니까 형사대법원 판결이에요. 의료기관 개설권자의 제한을 두는 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은 임의 규정과 다르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고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강행법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공하면 당해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해서 같이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죠. 의료기관 개설권자 이외의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는 있고 비영리성이라는 것은 의료법인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예요. 의료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원이나 의원, 종합병원들 이런 대형 상급 종합병원들도 마찬가지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아프고 이런 거는 전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약간 사회국가적인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이런 의료에 있어서는 사회국가 형태를 취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에서 악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리의료법인이 예외적 허용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제자유도시 거기에 한해서만 이제 영리를 추구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들 거기서만 이제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의료 관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별히 허용한 그런 거고 내국인이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내국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반이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하고 이제 논의해 볼 사항은 우리 의료기관은 비영리 의료기관이에요. 네, 사례 하나를 이제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은 이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운영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산이라고 하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하는 경우에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에 사시는 학생이 있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생 때 영리법인이 이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많은 데서 우리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인데 어떻게 영리법인이 인수를 할 수 있어라고 되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어, 영리법인을 도입하려고 했던 때가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에도 병원들 영리화하려고 했었던 시도했던 상황인데 그때도 시민단체에 많이 반대를 맞아서 결국에는 좌절됐는데 다 영리화되면은 그때 당시에 반대 주장은
우리 미국과 같이 된다. 우리 돈 있는 사람들만 의료 혜택을 받고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리법인 도입은 이제 좌절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회생 절차에서 어, 가능성이 있게 된 거죠.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 이제 파산 직전인데 회생을 하겠다. 딴 데 팔겠다라는 거죠. 회생 절차를 거쳐서 인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넘길게라고 한 거죠. 이때 이제 어, 주식회사 롯데호텔이 인수에 참여를 했어요. 영리법인이죠. 롯데호텔은.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인수자로 참여를 해서 어, 제일 많은 금액을 얘네가 질렀어요. 롯데가. 그래가지고 분당에 있는 늘푸른 의료재단인데 거기에 보바스 병원이 있는데 보바스 병원 부지를 보시면 거의 삼성 서울병원이나 요런 급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뭐 강남엔 노른자 땅 가지고 있던 뭐 차병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회생 절차 신청했던 또 다른 데가 차병원이거든요. 그 산부인과 병원인데 거기는 제 작년인가가 최종 파산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지가 삼성 서울병원 같이 크고 여기는 보바스 병원은 운영 적자가 아니라 운영은 흑자예요. 흑자인데 늘푸른 의료재단이 이렇게 사업 확장하면서 어, 보바스 병원은 흑자인데 재단이 적자인 거죠. 그래서 이 재단이 어려워지니까 이 보바스 병원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인지 한번 보시면 의료법인 늘푸르 의료재단은 2001년 6월 19일 날 설립이 돼서 2002년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보바스 기념병원을 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6년 보바스 기념병원 새 병원을 개원했고 늘푸르 의료재단은 같은 해 10월에 보바스 어린이병원 및 2012년 11월 보바스 국제병원을 오픈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노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지역 최고의 재활 의료기관으로 발전하였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활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였고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분당에 보시면은 큰 병원들이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죠. 그리고 국군 수도병원이 있고 이 보바스 병원도 있어서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보려면 한 두세 개 정도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좋구나 따져지거든요. 전 수원에 사는데 수원에는 아주대병원이 있죠. 아주대병원이 있고 거기 이제 종합병원으로 성빈센트 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대학병원들이 상주에 있고 또 가까운 데 고대 안산병원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늘푸른 의료재단 보바스 기념병원이 있어서 여기도 서로 큰 병원들이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아요. 의료가 이제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인구도 유입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늘푸른 의료재단은 경영 위기가 발생한 거죠. 모 법인인 늘푸른 의료재단에는 재무적 문제가 발생해서 보바스 병원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재단이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이사장이 2005년 병원 본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설계, 건축, 인테리어 등 뭐 자신이 형이 대표로 있는데 이제 수의 계약을 해서 몰아주기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으로부터 350억 상당을 차입하고 2011년경 병원 내 국제병원 신축을 위해서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맡기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 80억 대출을 받아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푸른 의료재단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보바스 병원이 소재가 있던 토지를 330억 원에 매수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이제 190억, 신한은행으로부터 44억 원 등 합계 234억을 추가로 차입해서 늘푸른 의료재단이 원리금이 증가해서 재정적 부담이 계속 부담돼서 이자 계속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05년 토지와 건물 등 유형자산에 대해서 늘푸른 의료재단 명의로 8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시행해서 늘푸른 의료재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빌리고 이자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회생을 한 결과 은행 대출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사장 A에게 초래된 유동성 부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하게 됐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조사위원들이 선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자 쪽 100% 동의했으나 회생 채권자조는 채권 이결에게 46.8%만 동의를 해서 회생 계획안이 이제 부결이 되고 재판부는 회생 절차 실패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됐거든요. 1차 회생 절차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2차 회생 절차에서 늘푸른 의료재단 폐지 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 등 조치 등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 절차 하는 게 채권자들한테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뭐 M&A를 하려고도 했는데 뭐 잘 되지 못했고 쭉 뭐 내용들을 보시면은 늘푸른 의료재단 관리인은 개시 결정과 동시에 이제 2차 회생 절차 개시와 동시에 재판부 허가를 얻어서 어, 제시한 인가전 M&A를 추진했는데 매각 공고가 이제 신문에 나오게 되고 인수위항서를 이제 제출했는데 마감된 입찰에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주식회사 롯데호텔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롯데호텔은 실사 후 무상 출연금 600억 원과 대여금 2,300억을 합한 2,900억 원을 인수대금을 한 번에 다 낸 거예요. 인수하겠다고 2,900억 원을 낸 거죠. 그래서 종업원 5년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인수 체결을 했고 회생법원이 이 위 계약 체결을 허가함에 따라서 서울회생법원이죠. 주식회사 롯데호텔이 2016년 12월 무상 출연 및 대여금을 모두 납부해서 늘푸른 의료재단을 영리법인인 롯데호텔이 인수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된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지만 법인 소재지 주무관청이 성남시가 인수합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거예요. 절차적으로 신청서의 첨부 등 이사의 의사력 위조와 관련된 형사고소 및 위계약을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다수의 기피 신청이 몇 번 있었죠. 이 재판부가 선정이 되면은 편파 판정하니까 기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일부 상급시 판단이 내려진 후 법인 측에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100% 변제 내용을 하는 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회생담보조 100% 그리고 회생채권자조 78.8% 지지를 얻어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자 인가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가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2017년 9월 27일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에서 추진하여 이사장이 된 D를 비롯한 5인 이사장을 이사하고 이사장 새로 다 물갈이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범위는 주무관청인 성남시의 차입금이 기본재산 편입 및 채무변제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2017년 10월 17일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고 같은 달 31일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차입한 금원 1,400억 원을 반환하여 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서 늘푸른 의료재단이 주식회사 롯데호텔에 대한 차입금 900억 원으로 감소했고 회생 관련 잔여 업무 처리를 마무리한 2018년 그러니까 최근이죠. 2018년 6월 26일 회생 절차를 종결하면서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됐고 늘푸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보바스 병원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인은 2019년 11월 7일
법인 명칭을 늘푸른 의료재단에서 롯데 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보바스 병원은 보바스 기념병원으로 어 보바스 병원 이름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롯데 의료재단이 아마 그 비영리 법인 신청해 가지고 비영리 법인화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삼성, 아산 대기업에서 진출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삼성에서 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롯데호텔이 세 번째로 어 분당에 보바스 병원을 운영하게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영리법인이 인수하는 걸 이제 시민단체나 많은 단체에서 "우리도 미국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어 뚜껑 열어 놓고 보니까 인수하고 난 다음에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신청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크게 필요가 없었던 거구나.' 하는 사항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법 병원들이 인제 재정상 어려움을 를 통해서 인제 파산하게 되거나 하게 될때 파산보다는 파산하면은 채권자들 돈 한 푼도 못 받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 절차를 하면은 채권의 모든 걸 100%다 상환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파산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뭐 파산돼도 영리법인이 병원을 인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근데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낫나요? 영리법인을 해서 더 신의료기술 도입해서 돈이 더 있으면 더 좋은 치료를 받고 하는 게 나은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제 우리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이나 뭐 건강보험 뭐 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가끔 가다 뜬금없이 인제 병원들 "영리법인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정부에서 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인제 영리법인 도입될 뻔했죠. 네. 그런데 인제 어 반대가 인제 심해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영리법인이 도입돼서 병원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의료비 수가는 확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딱 40 분에는 끝낸 것 같네요. 저 시계 맞아요? 30 분이네. 10분 저거 빠르네요. 저거 40 분인 줄 알고 말 엄청 따다다닥 했는데 쪼끔 더 천천히 해도 됐잖아. 저 시계 어떻게 된 거야. 네. 제가 뭐 30 분이나 40분 늦어도 40 분에 끝낸다고 해서 지금 딱 31 분인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막 너무 빨리 수업을 진행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사이버 캠퍼스에 영상을 올려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사이버 캠퍼스 쪽지 보는 게 그렇게 안 봐지더라고요. 차라리 제일 빨리 보는 게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메일을 주시면 그다음에 제가 사이버 캠퍼스 쪽지를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어 가톨릭 대학교에서 첫 학기여서 사이버 캠퍼스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건 영상 올리는 것만 영상 잘 올리고 있는데 쪽지보다는 메일이나 문자 주세요. 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건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쪽지 또 어제 보낸 학생들 봤는데 제가 아직 답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그 쪽지로 뭐 뭘 물어봤는데 스킵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메일로 다시 한 번만 보내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은 학생들이 쪽지 보내다 보면은 스킵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메일 보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제가 또 빨리
대답해 드려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함이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